이제 행정청이 누구였냐? 라는 거 배우셨고, 또 행정청 중에서 일부 6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을 한번 소개를 했으니까 우리 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거, 또 건축법에 따라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 또 30개 이상 주택을 신축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용어 자체가 우리 저 딱딱하죠. 원래 공부도 여러분들 혹시 뭐 건설 쪽에 종사하실 하면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고 또 실제 실무랑 관련되니까 공부를 되게 잘하세요. 집중해서. 근데 내가 직접 지금 뭐 건축허가 받을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우리 뭐 또 젊은 층들은 공법 공부 참 어려워합니다. 그 좀 우리 뭐 20대 뭐 이런 층들은 20대는 부동산이 없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그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실무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만한 요소가 없으니까 이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실무적인 거랑 내가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뭐 돌아가시면서 땅을 뭐 유산으로 줬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이게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이익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집중을 하신다고 공부를. 그러니까 공부도 이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절실하면 공부를 이제 잘해요. 근데 그냥 이거 내가 엄마가 시켜서 하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중을 생각하시고 좀 잘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가면 실무적으로 이 공법하고 민법이랑 하면 아주 유용하게 잘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워보시면 뭐 시험을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제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제도를 이해하는 거니까 잘 배워두셨다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바로 요 좀 본 교재를 받을 건데 그 여기 그 6개의 법률은 법률하고 법령하고 다른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그 아까 제가 6가지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이 국회에서 법률하고 법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시 그 6개의 법을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근데 밑에 주택법, 건축 이건 법으로 끝났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법에 제목을 붙일 때 관한 이런 말이 붙으면 그 관한이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이 되는 거고 그 관한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의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뭐뭐에 관한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 법률. 그다음에 그런 관한이란 말이 없을 때는 다 법으로 끝나요. 농지도 그냥 농지법이잖아요. 관한이란 글씨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좀 중요한 거는 그 뭐 법률이든 법이든 국회에서 만들죠. 법률 아니면 뭐 법 일단 국회에서 만든 거라고요. 근데 국회에서 만들 때는 이게 조문이 있어요. 이 법은 1조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0조까지 이 규제하는 거, 이 규제하는 조문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항상 법률이나 법이 만들어지면 그 아래 위임이라는 걸 해요. 위임.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대통령령, 그다음에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게 있다고요. 자, 보다 세부적인 규범을 정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한테 넘기는 거예요, 권한을. 국회에서 기본적인 규제를 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규제. 기본적인 규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합니다. 자,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수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건축부에서. 어떻게 쓰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우리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그래요. 승강기.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대통령령을 찾아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거를 대통령한테 보내요. 그럼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령이라는 걸 만듭니까? 이걸 다른 말로 그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시행령. 자, 근데 그 2페이지에서 그 하단부에 보면 대통령령 국토부령이 뭡니까? 자, 이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규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선생님이 보세요. 이 법률 지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은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요 조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6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층 이상, 이게 사실은 6층 이상으로서 건물의 연면적이 2,000이 되셔야 돼요. 자, 우리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자, 층은 몇 층 이상이에요? 6층 이상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그래서 건물의 1층 면적, 2층 면적을 다 구해서
연결해서 2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게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으로서예요. 으로서. 6층 이상 으로서입니까? 6층 이상 으로. 자, 6층 이상 이고라고 얘기고. 자, 6층 이상 이고 이게 또는이에요. 이고예요. 이고. 그러니까 6층 이상 이고 연면역도 얼마까지 되셔야 돼요? 2천. 이 두 가지가 모두 맞으셔야 돼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모두 맞으셔요. 6층 이상 이게 법조문이 으로서로 되어 있을 건데 죄송합니다. 으로서. 그러니까 6층 이상 으로서 연면적도 얼마? 2천. 그럼 만약에 7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연면적이 1,500밖에 안 나오면 승강기 의무는 아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알아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이제 건축허가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건물이 뭐 7층 연면적은 2,200 그럼 이건 둘 다 걸렸죠. 둘 다 걸리면 이거는 승강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아까 건축허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법률에다가 이렇게 기본 규제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세부 내용을 정합니까? 정하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대통령령은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시행령.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권한으로 만드는 규범, 시행규칙. 자, 그럼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자, 결론이 이 법조문이 1조부터 100조가 나오면 대통령령도 보통 조문으로 1조부터 한 80조까지 나와요. 대충 그냥. 그다음에 국토부령도 1조부터 한 50조까지가 나온다. 그러면 요 세 개를 일단 합치세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밑에 조례는 빼고 법률, 대통령령, 국토부령을 합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법령이 되는 거예요. 법령. 자, 법률하고 법령과 다른 거예요. 법률은 말 그대로 요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1조부터 100조까지만. 근데 법률, 대통령령, 요영자, 국토부령이 있습니까? 이거를 다 합쳐서 이렇게 총칭을 하면 이게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법령으로 공부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령 이렇게 도시개발 법령, 건축 법령으로 공부합니까? 그러면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조문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시험에서 다행히 국토부령은 있는데 잘 안 내요. 시험 문제에서. 너무 세부적 사항들이라서. 그리고 대통령령도 이 80조까지 있으면 거의 대부분 한 반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반. 한 40 정도의 조문만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 법률 쪽도 뭐 잘 안 나오는 거 빼고만 하시다 보면 이 범위를 원래 범위에서 한 반 정도만 줄여서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고의로 이상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럼 이런 국토부령을 내는 거예요. 국토부령의 아주 세부적 사항들을 문제를 내는 경우도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한 문제씩. 근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제가 버린다고 했었죠? 이런 세부적 사항 같은 문제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타자 공부하려고 하면 이 공법 책이 보통 한 70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1000페이지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되면. 그럼 아예 공부를 못 해요. 너무 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사법시험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법률 쪽에 중요한 조문하고 대통령령의 중요한 조문들만 잘 골라서 공부하시면 그게 요약집이 되는 거예요. 요약집. 그래서 요약집 같은 거 나중에 한 150페이지 정도 나오시면 그것만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체계도 가지고 먼저 체계를 잡고 이렇게 요약집 같은 거 가지고 하시면 우리도 공부에 이렇게 공부는 끝이 보여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면 못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끝이 없는 공부는 완전 사람 미칩니다. 우리 고시라는 게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끝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 하려고 이제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고시 공부 실패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웬만한 이게 이제 인내력 가지고 그걸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시는 진짜 보면 되게 시험 스타일상 안 좋습니다. 완전히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해가지고 그거를 잘 쓰는 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높은 공무원 돼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 뭐 단통법 이런 거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 단통법 빨리 폐지돼야 되는데 그렇죠? 핸드폰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을 준다고 핸드폰 나중에 하면 여러분 핸드폰 단통법 폐지되면요. 핸드폰 하나 사면 핸드폰 더 준다니까요. 공짜로. 지금 삼성이 그렇게 팔고 있잖아요. 삼성이 갤럭시 나오면 미국에서는 핸드폰 하나 사서 SK 같은 거 말고 LG 있죠. LG. 이런 거로 하시면 핸드폰 하나 더 줘요. 똑같은 거로 부부 같이 쓰시라고. 하나는 공짜입니다. 아니면 TV를 선택하시든가. 이게 단통법 폐지되면 이런 효과가 생긴다고. 우리나라도. 단통법 폐지한다고 지금 하는데
조금 이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비자한테 좀 불편함을 주는 규제라서 단지 통지사만 좋은 법이 단통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단통법도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거라서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 그 당시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공무원들은 이제 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원래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더라죠, 영혼. 그냥 시키면 무조건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바뀌면 완전히 정치 가는 사람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들도 완전히 싹 바뀌는 그 사람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시키면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신 이제 정년은 보장해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무원이 이제 그런 거라서 옛날에는 막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 사람이 거꾸로 180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폐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무원들이 이제 이 행정청들의 구성원들이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알아두시면 좋습니까? 않습니까? 좋은 거예요. 나중에 공무원들 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들이 실제 법을 집행하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아까 제가 건축 허가라든가 무슨 사업계획 승인 이런 거 할 때 무슨 세부 규정 같은 게 있겠죠. 세부 규정 같은 거에 엄격히 적용을 하면 이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인데 이게 뭐 한 2달, 3달 늦어지면 굉장히 애를 먹죠.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시면 친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공 치세요, 공? 공 안 치세요?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되지 않습니까? 골프 같은 거 요즘 스크린 가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막상 놀 게 없잖아요, 골프밖에. 스크린 야구를 하실 거예요,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나이가 드시면, 그러니까 우리 운동을 하시긴 하시는데, 뭐 등산도 하시고 다 좋은데, 근데 요즘에 이제 좀 재력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그쪽에서 노시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골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잘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근데 뭐 그걸 꼭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 생각에서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운동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돈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요즘에 많이 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요 교재에서 뒤에 보시면 그 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건 아시죠? 네, 여러분들 이상이라는 단어는 만약에 3층 이상 그러면 3층 포함해서 그 위로 올리라는 얘기죠. 네, 3층 이하 그러면 3층 포함해서 3층, 2층, 1층. 그럼 초과 미만이면요. 네, 3층, 6층 초과 그러면 6층이 들어가지 않고 7층, 8층, 9층 이런 얘기죠. 네, 이것도 시험 문제라니까요. 네, 거기 그 초과하고 미만, 이상, 이하 그거 모르시면 틀려요.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6층 미만에 6층 안 들어가죠. 네, 아까 제가 승강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 6층 이상이잖아요. 이상. 그다음에 이상으로서 그다음에 연면적이 2000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2000 이상이면 2000 들어가 있습니까? 네, 6층도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때.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는 하고 밑와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이 접속사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으로서라는 것도 앞에 거와 뒤에 거가 동시에 다 맞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밑이나 와라는 단어는 앞뒤가 다 맞으셔야 돼요. 근데 또는이라는 문장으로 중간에 연결되면 앞에 거든지 뒤에 거든지 하나만 맞으시면 됩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 또는 뭐 이렇게 나오면 앞에 조건이나 뒤에 조건 중에 하나만 걸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밑에 보시면 그 예를 들어보세요.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란 좀 전에 재개발 사업이 뭐였어요? 아까 정비 사업할 때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노후한 주택 같은 게 밀집해 있습니까? 재개발. 그럼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재개발할 때 주택 소유자 또는 땅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땅 소유자들이 이 사람이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토지 등 소유자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가 조합원이라고 써요. 조합원.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합니다. 누가? 소유자들이.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구성원들이. 거기 옆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재개발의 토지 등 소유자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 해석하세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지상권자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예요? 중간에 또는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토지만 갖고 있거나 토지 없이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토지 건물을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2번에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는 중간에 미수로 연결돼 있네. 그러면 또는이 아니라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양쪽 다 한 사람이 갖고 있어야 돼요.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토지만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나대지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그 건물이 없이 땅만 가진 사람도 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가진 사람들은 을도 있습니까? 이게 돼요. 이게 안 되는 나라도 있어요. 외국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토지 건물 항상 동일인이 소유를 해야 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일본 같은 나라는 토지는 갑인데 을은 뭐예요? 건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은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중간에 연결되는 권리가 이게 지상권이잖아요. 지상권. 토지를 빌릴 수 있는 권리 또는 뭐 임차권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만 갖고 있거나 이 사람은 건물만 갖고 있거나 한쪽만 소유자가 되면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로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조합원이 되고 나중에 조합원 역할을 잘하면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 거라고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근데 재건축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미시죠. 예, 주택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만 있으면 안 되고 건물만 있으면 안 돼요. 토지 건물을 한 사람이 양쪽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소유권자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 소유자, 단독주택 소유자 그러면 단독주택도 내 거고 땅도 제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등기부상 둘 다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떤 용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또는이라는 용어하고 밋이라는 용어 있었죠. 이게 뭐 와도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해서 읽으셔야 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 나머지는 나중에 자막을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심심할 때. 거기 뭐 점 찍는 거 있고 있는데 그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이제 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법령이 뭔지 배웠어요. 법령. 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 국토부령까지 합친 개념이다. 그래서 걔네들이 원래 다 원칙적으로 시험범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동안 관행상 국토부령은 잘 안 내요. 너무 세부적 상이라서. 그 대통령령의 일부와 법률 쪽의 일부 규정만 모아서 시험 문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놓은 법의 이름이 다시 한번 써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배웁니다. 제가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전체 체계도를 그려올 건데 자, 한번 보세요 미리. 자, 우리나라 국토는 일단 계획이 수립됩니까? 이 계획에다가 세 가지. 자, 일단 우리 그 교재는 뭐 따로 프린트를 여기다 쓰세요. 이거. 제가 프린트만 하나 더 드렸죠. 여기 용도 지역이라고 오늘 용도 지역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거기 5페이지라는 데 보면 밑에 하단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여기다가 선계획이라고 쓰는 거예요. 선계획. 자, 우선 토지 위에다가 우선해서 계획을 수립해 준다. 세 가지 계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선계획 다음에는 후개발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법의 전체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 숲. 국토계획법에서는 선계획이라는 파트가 있다. 그 다음에 후개발이라는 파트가 있고, 자, 선계획이 뭐냐면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자, 광역도시계획. 자, 일단 그냥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보다 이렇게 밑에 쓰는 거예요. 하위이기 때문에 하위. 도시. 자, 원래 도시군인데 그냥 줄여서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살짝 한번 봤죠?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 두 가지 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도시 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최종적으로 토지 위에 수립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도시관리계획. 자, 도시관리계획은 성격이
일반 국민들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다른 말로 권리 행사에 침해를 주는 거예요. 침해. 자, 이 땅에다가 건물 짓지 못한다. 이 땅은 농사만 져라. 이런 식으로 권리를 침해한다고요. 건물을 지어서 아까처럼 목욕탕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얘네들은 방향만 지시해요. 방향. 자, 사업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이거는 방향을 지시하는 거예요. 방향. 자, 우리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은 방향 지시하는 거죠. 예, 우리 학교의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거지 애들을 다 일일이 통제하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애들한테 뭐 손톱깎아라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는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도시관리 계획의 기능을 하는 거라고. 학교에서도 우리가 대부분 다 그래요. 행정이라는 게 우리 뭐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어디 또 행정관청 가보면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게 있고 세부적으로 실천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거죠. 우리 가정 내에서도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가실 때 큰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실천에 옮기는 분들도 있는 거라고요. 그 자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계획도 그런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은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인 발전 방향, 광주광역시라는 도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거냐, 뭐 2030년까지 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게 방향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선계획을 적어두시고 요 나중에 뒤에 가서 후개발해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이 계획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토계획법이 전체 틀이 잡히는 거예요. 선계획 후 개발이다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개발행위 허가는 나중에 배우셔도 돼요. 자, 아까 저 우리 건축허가랑 비슷하게 개발행위 하려면 관청한테 와서 미리 뭘 받아라? 허가 받아. 아까 건축법에 있는 허가랑 별도로 이런 허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가인데 하나는 건축법에 있는 거는 건물을 신축할 때 받아야 되는 허가. 이거는 이 개발행위라는 5가지 개발행위 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라 받아야 되는 허가. 우리 학원 오기 전에 이런 거 모르셨죠? 만약에 제가 이런 개발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토지 형질 변경, 농지라는 토지를 내가 형질 변경을 해서 전원주택 부지로 바꾼다. 농지를 형질 변경해서. 그럼 허가 받아야 됩니까? 네,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 안 받고 하면 무허가로 개발행위 하면 3년 3천 되는 거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3년 3천만 원 이런 거 막 조사받을 때 왜 허가 안 받고 있냐고 물어보면 난 몰랐다. 나는 부동산 잘 몰라서 공부 안 해가지고 몰랐다. 그래도 그 처벌받는 거예요. 우리 행정규정은 무식해도 처벌받습니다. 왜 누가 무식하래요? 처벌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저 교통법규 위반해가지고 몰랐다고 그러면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규범은 모르셔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좀 사업적으로 돈을 버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하잖아요. 개발행위 할 때는 관청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아까 건축허가랑은 조금 달라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일단 요 광역도시계획부터 한번 제가 좀 볼게요. 광역도시계획.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서 167을 보세요. 167. 자, 거기 보시면 거기 그 용어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국가계획은 필요 없는 용어고 지금 중요하지 않고 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네,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방향이고 자, 그 중간에 있는 도시군계획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내려가세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만 보시면 돼요. 이제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몇 글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다가 2개 이상 도시가 묶어 있다, 이렇게 묶여 있다. 자, 지금 광역계획권은 자,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이렇게 장소를 정한다는 뜻이에요.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2개 이상의 도시가 묶여야 돼요. 그러면 거기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광주니까 실제 우리 광주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나주, 화순이 묶여 있어요. 이게 광주광역시 광역계획권입니다.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뭐 광주니까 광주 사례를 들죠. 자, 우리 광주 여기 광역시죠. 그럼 아까 제가 도시는 6개가 도시였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세종자치시, 자치도,
그다음에 도 아래 시군. 이 도시였었죠. 네, 그럼 이 도시 중에서 최소한 몇 개 이상 들어가셔야 돼요.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우리 광주시는 나주시하고 기능을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능? 네, 우리가 요즘엔 나주하고 광주하고 이렇게 기능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도로를 만들더라도 광주 광역시 사람들만 이용하지 않고 나주로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광주나 뭐 대구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기 뭐 중간에 뭐 화순 같은 데 이런데 이쪽에 뭐 장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광주광역시 주변에 몇 개의 도시가 있다고 치고 이 도시 개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광주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를 이렇게 묶었습니까? 예, 그럼 이게 뭐 대충 개수가 2개 이상은 표시가 되죠. 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2개 이상 도시가 묶였죠. 예, 광주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나주시나 이런 화순군 2개 이상이 묶였잖아요. 그럼 이게 광역계획권이 되는 겁니까? 예,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거기다가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일단 지정을 해서 예, 광역을 일단 이게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전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정을 했습니까? 네, 그걸 이렇게 2개 이상을 묶는 거예요, 관청이. 그래서 광주를 중심으로 몇 개의 도시가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주 광역시장님이 이제 여기 계시지만 주변 도시랑 연계하기 위해서 광주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가 이렇게 묶여 있다. 그럼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네. 제가 지금 어떤 말 하고 싶었냐면 광역계획권을 먼저 정하고 나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여기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도시를 먼저 이렇게 묶었습니까? 네,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네, 거기다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죠. 광역도시계획에 여기다 이제 장기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거예요. 뭐 2025년까지 나주하고 광주하고 연결되는 무슨 도로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 거라고 방향을. 근데 이제 그게 위치가 어딘지 모르죠. 그냥 광주하고 나주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광주광역시 장성 여기 주변에다가 뭐 새로운 시가지를 만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광역도시 계획이 뭐예요? 2개 이상 도시의 기능을 연계해서 방향을 잡는 겁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관청이에요. 관청. 관청을 잘 보세요. 자, 우리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를 묶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광역계획권은 요 지정이란 말이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할 때도 있고 도지사님이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자, 국토부 장관님이나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정하시는 분이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 광주 광역시하고 여기는 전라남도입니까? 예, 그럼 아까 우리 행정관청 할 때 아까 행정관청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행정청.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국가행정청이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 세종자치시 자치도. 그다음에 여기 예, 일반적인 이건 행정관청 서열 들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 특광 밑에는 구들이 있었죠. 구가 있었죠. 아, 여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도 밑에는 시군이 있었다. 그래서 일명 시군구. 시군구죠. 네. 그럼 여기서 아까 여기 좀 광주광역시 광역계획권의 형태를 잘 보세요. 자, 광주광역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그러면 광주광역시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고 여기 화순이나 나주는 이게 다 전라남도죠. 네. 전라남도에 있는 이 몇 개의 도시들이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보세요. 여기 전라남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전라남도 나주 들어가 있고 전라남도 화순 들어가 있으니까 전라남도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 걸쳐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상급자인 장관님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자, 이게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우리가 이게 만약에 서울이면요, 서울도 서울특별시가 있습니까? 그럼 서울특별시 옆에 경기도에 여기 뭐 성남, 뭐 하남 이런 도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지역이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역계획권이 이런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인데, 자, 지금은 이 청주시라는 도시하고 청원군이라는 데가 지금은 통합이 돼 있어요.
과거에는 청주청원이 따로따로 별개의 도시였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거형으로. 청주시 청원군. 아니면 우리 저 경상남도에 가보면 예전에 마산 창원 진해 있었죠. 지금은 이거 좀 통합됐잖아요. 그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게 통합 창원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경상남도 안에 시들이잖아요. 걔들이 이렇게 묶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로. 자, 청주 청원을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자, 마산 청원 진해 같은 경우를 묶을 수 있어요. 지금 요 케이스하고 요 케이스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어떤 형태냐면 얘는 청주 청원은 지금 보세요. 이쪽에서 여기 이런 서울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라 도 아래 충청북도 아래 시군이 들어간 겁니까? 마산 창원 진해도 경상남도 안에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니까 도 안에 있는 요 도시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보세요. 이거는 서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상급자인 장관님이 하는 건데, 요거는 청주청원보다 상급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청주시청원군 상급자 위에 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지사님이 정하는 케이스라고. 이렇게 도지사님이. 근데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지금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님하고 도지사님이 정하는 케이스 딱 우리나라에 두 가지 형태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님이 이걸 묶어준 거예요. 그런데 청주청원 광역계획권은 충청북 도지사님이 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거. 요 상황이 이제 거기다가 우리 이 교재는 좀 작자. 제가 다음 주에는 내가 이렇게 프린트물로 드릴 건데 여기다가 그런 걸 한번 좀 이렇게 적으셔서, 자, 이거는 우리 저기를 한번 좀 볼까요? 171페이지 거기 보면 뭐 왼쪽에 그림도 있는데 171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의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그거만 읽으시면 돼요. 내려오시면, 자, 거기 02번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합니까? 자, 광역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계획권을 먼저 정해서 수립하는 장소. 그럼 거기 밑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 도지사님이죠? 국토부 장관님이나 도지사님이 정하는 경우가 각각 있다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님이 2개 이상 특별시광역시 자치자치도 시군의 기능을 연계시키고, 자, 그 기능의 상호 연계도 한번 줄을 쳐볼까요? 자, 국토부 장관님이나 도지사님이 2개 이상 도시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해서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파란색 부분 보세요. 파란색 부분. 자, 파란색 부분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나 자치도 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이게 지금 어떤 케이스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자, 광역계획권 형태가 서울특별시나 뭐 경기도에 걸치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걸치든 항상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뭐 자치시 뭐 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까 여기 서울특별, 여기 광주광역시예요, 청주예요? 광주광역시라 봐야 되겠죠? 예, 다시 한번 그거 좀 말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보세요. 지금 여기 광주광역시하고 이 주변은 전라남도의 도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걸친 거라고요. 그 경우가 지금 거기서 파란색 부분에 1번 하더라고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라든가 도 이런 데 걸쳐 있는 케이스, 그때는 국토부 장관님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광주광역시라고 쓰세요. 국토부 장관 옆에다가 광주광역시 광역계획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랫줄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안에 속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게 청주청원이라고요. 이 말 아시겠어요? 이게 공법에서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되게 헷갈린다고요. 이 청주청원은 충청북도 안에 있는 도시들이죠. 이거는 뭐 광역시나 서울특별시하고 걸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케이스는 딱 2개만 들어가 있는데, 청주시하고 청원군은 아까 이쪽에서 충청북도 아래 시군이 묶인 거죠. 여기 서울특별시 뭐 경기도 광주광역시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이거는 시군끼리 묶였다. 아까 마산 창원 진해도 전라남도 아래 요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묶인 거라고요. 이런 케이스는 누가 하셔야 됩니까? 도지사가 요 시장운수 위에 있는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거는 광주광역시 광역계획권,
청주청원, 청주시 그냥 광역계획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예, 그걸 나중에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이 상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냈냐면요.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님이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좀 시자가 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제가 시도지사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시도지사는 이 행정관청 여기 5명을 아까 제가 줄임말로 쓸 때 이게 시도지사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죠. 그럼 좀 전에 광역계획권은 도지사님이 정하는 케이스하고 국토부 장관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쓰면 당연히 안 돼요. 시도지사라고 쓰면 이 5명을 다 합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도지사라는 용어는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 시자를 지우고 누구라고 하셔야 됩니까? 도지사가 이렇게. 자,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나면 이제 그 안에서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까? 수립해야 되죠. 광역계획권 정하고 나서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든 도지사님이 정했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건 지정권자, 이건 뭐예요? 수립권자 이렇게. 요거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수립권자.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으면 이제 수립권자가 이제 누군지 보시면 자, 결론이 이겁니다. 자,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했을 때는 요 계획 수립은 광주광역시장님하고 전라남 도지사님이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공동 수립. 이거 우리가 공동 수립이라고 그래요. 공동 수립이다. 자, 그리고 도지사님이 정했을 때는 자, 청주시장하고 청원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는 이제 어딘지 교재를 한번 좀 보죠. 자, 지금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습니까? 예, 국토부 장관님이나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뒤에 수립권자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수립권자가 원래 이제 거기 그 박스 안에 4개가 있는데 그 위에 거하고 두 번째 거 칸 그것만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시장군수 공동수립, 시도지사 공동수립이에요. 예, 그거를 잘 보시라고 이제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 옆에 읽어볼게요. 시도지사 공동수립부터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여기가 광주광역시죠. 아까 좀 전에 광역계획권의 형태가 2개 이상 시도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 걸쳐 있습니까?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했는데 계획 수립은 담당 시도지사가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공동수립. 자, 위에 시장군수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어요? 그럼 청주청원이라고 써야 되겠네. 거기다가. 네.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는 광주광역시를 말하는 거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다는 거는 충청북도 안에 시군이 묶인 거잖아요. 그 아까 청주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청주시장 청군수 공동수립인가요? 공동수립이죠. 이렇게 여기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자, 이게 오늘 배운 것 중에 최고로 어려워요. 웃기지 말아라. 아까 배운 거 다 어렵다, 그렇죠? 네, 다 어려운데 이제 이게 가장 공법에서 기본 뼈인데 요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광역도시계획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광역계획권으로 2개 이상 도시를 묶었습니까? 네, 근데 그 묶어 있는 거를 실제 사례를 들어오면 광주광역시 광역계획권이라는 데도 있고 아까 그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은 청주청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해야 되는 장소고 청주청원은 도지사님이 할 수 있어요. 그 충청북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겁니까? 네, 공동 수립하고 청주청원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한 거예요. 그 사실 이게 뒤에 가 보시면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승인. 원래는 이게 이제 승인까지 가야 되는 건데 여기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승인. 자, 이 승인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승인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면 다시 이거를 국토부 장관님한테 올려요. 자, 우리 공법에서 자, 이게 수립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초안이에요. 초안. 지금 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 네, 안을 만들었으면 상급자한테 이렇게 올려서 이 승인권자가 아까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지사님이 공동으로 수립했죠. 그럼 광역을 수립해서 이 계획을 최종적으로 허락받는 게 뭐다? 네, 관청 내부적으로 승인이라는 말도 쓴다고 이렇게. 네,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사람이 있었고 지정권자 밑에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하면 다시 이걸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국토부에게 올려서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는 거라고요. 그럼 이 계획이 확정되는 겁니다. 확정되면 외부로 발표가 나오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청주청원은 도지사님이 묶어줬습니까? 광역계획권을. 네, 그다음에 청주시장청운수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그럼 잘 됐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자, 일단 누구한테 가셔야 돼요? 자, 국토부에 가면 잘못 간 거야. 네, 여기 시장운수 바로 직속상관인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요게 기본 뼈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체계도가 나오면 요게 써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뭐 필기 못 하셔도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머릿속으로 순서를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그다음에 계획 수립권자입니까? 예,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허락받는 거 승인. 예, 요 순서가 공부를 한 순서예요. 예,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 바뀌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교재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재에 보시면 그 수립 거기 173에 보시면 거기 수립이라는 절차가 있습니까? 수립? 네, 거기 보시면 수립인데 거기 보면 뭐 기초조사, 공청회 이런 걸 다 해서 거기 113에 그 파란색 옆에 회색으로 거기 마지막에 수립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위에 기초조사도 하고 뭐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립을 한 거라고요. 거기다 쓰세요. 수립에다 뭐라고 써야 됩니까? 누구라고 써야 됩니까? 아까 수립권자가 시도지사 공동 수립도 있고 시장운수 공동 수립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수립에다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의사님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점 찍고 시장운수, 청주시장청운수가 공동 수립할 때도 있고. 네, 그러면 수립을 한 다음에 다 끝난 게 아니라 밑에 승인 단계라고 돼 있어요. 네, 승인 단계에서 자,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하고 또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심의인데 그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협의 심의 같은 걸 지나서 최종적으로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승인. 자, 승인은 자,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승인. 그다음에 시장운수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님의 승인. 이런 절차로 이제 계획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그 도시 넓은 지역에 대해서 방향이 확정되는 겁니다. 방향.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저 TV 보면 이제 부동산 이렇게 무슨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광주 광역시 광역도시계획 이거 같은 거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그거 분석해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게 방향만 지가 된 거죠. 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일반 투자하신 분들은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방향을 알고 싶은 거예요? 땅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땅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땅을 사면 돈 번다 이걸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못 찍으면 이제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전에 저기 저 LBA라는 거 있었어요. LBA.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공인중개사 자격 합격하신 분들만 모아서 이 LBA 뭐 13기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이제 김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거를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시켰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또 부동산에 대한 또 교류를 하려고 이렇게 서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학교에서도 막 이런 걸 조직해가지고 막 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동산 이런 거 좀 설명하다가 인기가 워낙 이제 언변이 좋다 보니까 인기가 되게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런 걸 모집했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기죄로 갔다 오셨어요. 합격하셨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투자해가지고 뭐 성공도 하지만 실패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안 하는데 지금도 가끔 여기 옛날 부동산들은 가보면 이거 걸려 있어요. LBA 몇 기라고 써 있어요. 사조직이죠, 일종의.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도 얻지만 대부분 거기 그 사람이 투자라는 거 자기한테. 그럼 자기가 땅 사주고 이렇게 뭐 땅 사서 뭐 10개 사면 한 두세 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대부분 다 실패하죠. 개발이 안 되고 막 늦어지고 그러면 막 사기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배당을 못 하니까. 이런 거 이제 함부로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1시 반까지 만들었으니까 나머지 부분 좀 더 하겠습니다.